어디쯤이지? 이쯤 잡으면 되겠네. 사람들이 삶에 아둥바둥 바쁠 때는 좀 신화적인 거라던가 이상적인 걸 추구하기 힘듭니다. 왜? 당장 오늘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지?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풍족해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 중에 더 뛰어난 천재들은 뭐를 하냐면 뻘짓을 합니다. 그 와중에 시작된 게 이거였어요. 우주의 시작.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만에 뚝딱 하시고 7번째 날 쉬신 게 맞냐? 아니면 뭐 어떤 우주적 존재가 만든 거냐?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이런 것들. 이 우주가 어떤 우주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대립을 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연구의 발전 방법이고, 이게 이제 정치 쪽으로 갔을 때 좀 안 좋게 쓰여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떤 이론을 A라는 이론이 발표가 나오면 이 A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A와 정반대인 B라는 의견이 발표가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 B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이 둘은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논증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론을 격파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지만 A와 B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점으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정론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반하는 또 다른 이론이 나와서 또 대립을 해요. 마치 그 래퍼들이 그 경연장에 나와서 서로 디스하는 것처럼 개판 싸웁니다. 그럼 이제 존중하면서 싸울 뿐이야. 맨 처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대립에서 되게 유명한 양반이죠.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우주라는 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하나도 변한 거 없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지구라는 별 안에서 뭐 뽀짝뽀짝뽀짝하고 막 공룡에서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변해왔지만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변한 게 없다. 우주 크기도 그대로고 별 개수도 그대로고 그냥 그대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주적 개념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이 정적 우주예요. 말 그대로 우주는 멈춰 있는 거다. 그러면 요거와 반대되는 이론은 어떤 우주일까? 얘가 멈춰 있다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동적으로 활발하게 변하는 우주다라는 의견이 나오겠죠. 그게 동적인 우주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드먼의 동적 우주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요 둘의 이야기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는 우주의 크기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정하다야. 프리드먼은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면 한 점에서 출발해서 팽창하다가 밀도가 크면 팽창하는 동안 만유인력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서로 끌어당기는데 멀어져야 되니까. 그럼 어느 순간 멈췄는데 중력이 남으면 어떻게 돼? 다시 끌려 들어가서 붙겠지. 밀도가 너무 크면 요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우주가 될 거고, 밀도가 너무 작으면, 즉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들 사이의 인력이 너무 약하면 팽창하다가 서로 인력이 닿지 않을 만큼 멀어져서 그냥 쫙 날아가겠지. 무한정 날아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관측하고 정리해본 우주는 평평한 우주라 그래서, 이건 닫힌 우주, 이건 열린 우주인데 평평한 우주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현재의 우주 크기, 이상적인 크기 값에 대해서 밀도가 딱 적당하면 어떻게 될까? 점점점 팽창하면서 인력으로 인해서 느려지다가 아주 이상적인 크기에 근접해 가면서 끝나겠지. 어떤 값에 이상적으로 근접해가는, 무한히 근접해가는 이런 우주일 거다. 이거를 평평한 우주라 그럽니다. 어쨌거나 프리드먼은 지금 우주 크기가 어디쯤 팽창하는 중이다. 아직은. 사실 끝까지 팽창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속력이 느려질 뿐이지. 그래서 우주가 멈춰있냐 움직이냐에 대한 대립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통합과학에 살짝 빠진 부분이에요. 학교 선생님마다 이야기해주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요 둘이 대립의 끝에 나온 게 누구냐면 허블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고, 이건 이제 역사 사회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재밌는 게, 미국이 언제 강대국이 되는지 알아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큽니다.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그쪽에 동부 구주, 육주 거기에서 출발하잖아. 뭐 보스턴 차 사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를 조금 배웠으니까.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 1차 대전 동맹국의 자원기지 역할을 해요. 철광석 주고, 밀 갖다 주고, 조금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총 좀 생산해다 갖다 주고, 총알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제 그 전쟁에 물건을 갖다 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전쟁 중에 돈이 어디 있어, 그지? 뭘 받냐면 땅을 받아요. 영국과 프랑스에게 북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프랑스 식민지들을 흡수해 갑니다. 미국이. 그렇게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땅이 점점점 늘어가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텍사스라고 부르는 동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젊고 활기차고 위에 상위 계급이 뭔가 꽉 쥐고 있지 않은 되게 동적이고 활발하고 긍정적인 나라가 커오는 걸 본 멕시코 지역은 우리 멕시코에서 독립해서 미국 할 거예요 라고 멕시코에 반기를 듭니다. 그럼 멕시코는 빡이 칠까요 안 칠까요? 빡치겠지. 그래서 멕시코랑 미국이 전쟁을 해요. 근데 미국이 이겨. 그래서 전쟁 보상금으로 미국은 멕시코에게서 땅을 한 번 더 뺏어옵니다. 옆에 있는 뉴멕시코주랑 캘리포니아를 훔쳐와요. 그리고 바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터지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서부 영화라고 불리는 시대.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총 빵야빵야 하면서 기차에 금괴 털러 다니는 그 시대가 이때야. 사실 미국이 총을 못 버리는 이유가 미국은 총으로 일어선 나라라서 그래. 국민의 근간이 총이에요, 거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교가 베이스잖아, 조선시대에서 넘어오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제사라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나라 뿌리가 거기라서 그래. 근데 미국은 이게 근본이야. 쉽게 못 버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부까지 되고 되게 돈이 많아져요. 왜?
전쟁하고 있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수출은 계속 잘 되지. 금은 터졌지. 석유도 나네? 텍사스에서? 땅은 넓지. 전쟁 피해서 넘어오는 인구도 늘지. 그렇게 돈이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아까 뭐라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면 딴짓을 한다고. 취미생활을 시작합니다. 순수과학의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만 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별 관측하기 좋은 곳에다가 올려놔요. 샌프란시스코랑 로스앤젤리스 뒤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반사경 지름이 2m 50cm짜리 천체만 환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양반이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뭘 발견하냐면 첫 번째 발견한 게 안드로메다라고 불리는 그 당시만 해도 성운인 줄 알았던 녀석이 외부 은하라는 걸 밝힙니다.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 정확하게는 뭘 찾은 거냐면 안드로메다 성운인 줄 알았던 성운 안에 병광성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 밝기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병광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아마 학교 수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거야. 여기요 밝기의 변화 주기가 뭐를 만드냐면 절대 등급을 만들고요. 밝기의 평균값이 겉보기 등급이 돼요. 자, 이 두 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나오면 알 수 있는 거. 네. 이 안드로메다에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로. 거리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게 100만 광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허블 이전에 우주의 크기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허셜이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측정한 별의 거리를 바탕으로 아마 우주의 크기는 10만 광년일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10만 광년이 무슨 사이즈죠? 중학교 3학년 지구과학 별 파트 다 학교에서 수업 들었으면 알만한 사이즈인데 10만 광년. 파색으로 계산 안 하니까 헷갈리네. 한 300 몇십 킬로 파색 정도 나올 건데, 이거 우리 은하계 크기죠.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인데,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10만 광년인데 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100만 광년 밖에 있네? 그럼 얘는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 성운이야? 저 밖에 있는 딴 놈이야? 저 밖에 있는 딴 놈인 거야. 그때까지 몰랐던 이유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없어서예요. 역시 장비빨. 맞지? 외부은하인 거 발견했어. 그러면 재미가 붙죠. 아싸, 연구거리 생겼다. 그때부터 허블은 각종 성운들, 성단들을 관찰한 결과 그 중에 상당수가 외부 은하인 게 몇 가지를 더 밝혀내요. 이거 플러스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적색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조금 심화적으로 설명을 하면 얘가 도플러 효과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도플러 효과를 쉽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들 앰뷸런스 지나다닐 때 앰뷸런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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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소리랑 이 진동수 박자 있잖아. 이게 똑같이 들려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들려요? 원래 생각해보면 다 똑같아야 돼.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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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맞지? 근데 나한테 달려오는 앰뷸런스 소리는 되게 급박해 들리고 음도 높아지죠.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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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맞지? 근데 나한테서 멀어지는 앰뷸런스 소리는 여유가 생기죠. 히히히히. 맞지?
소리가 다른 걸까? 스위치를 바꿨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는 파동인데 파원과 관측자의 위치 관계가 접근하는 중이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이 파동의 진동수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물투 가면 계산법도 배우는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한테 가까워지는 녀석은 진동수가 커지는 효과가 나고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박자도 짧아지고 소리도 높아졌죠. 나한테서 멀어지는 파동은 진동수도 작아지고 음도 낮아져요. 히히히히 주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게 소리니까 높낮이였지 비치면 뭐가 되냐면 색깔이 됩니다. 우리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이 요거 바로 뒷챕터에 나올 건데 저기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이야기가 있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스펙트럼 우리가 중등 과정에선 중이 불꽃 반응할 때 배우잖아.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지 혹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물리 선행이나 화학 선행에서 언급이 되는데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원자 핵은 플러스지. 그리고 전자들은 자기들이 도는 고유의 궤도들이 있지. 핵과 전자 사이는 인력이잖아. 그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나가려면 일을 해야 되죠. 끌어당겨지는 거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밖에서 뭐를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맞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돌아오려면 그치.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근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으로 나오고 이 빛 에너지는 그 크기가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내놓으면 진동수가 짧은 쪽으로 가고 에너지를 적게 내놓으면 진동수가 긴 쪽으로 가요. 요거랑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지구과학 파트에 보면 별의 스펙트럼이라고 말하고 별의 표면 온도와 별의 색깔을 말해주는 게 있죠. 뭐 3만 켈빈 이상이면 파란색, 뭐 10,000 켈빈 전후는 흰색, 태양은 한 6,000, 7,000 켈빈이니까 노란색, 3,000 켈빈 정도까지 떨어지면 빨간색. 이걸 배우잖아요. 그게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원자들마다 궤도의 위치가 다르고 핵의 전하량이 다르니까 요 각각 생각해보면 각 궤도의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은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거고 그 위치 에너지 변화만큼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면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는데 여기서는 빛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크면 파란색 쪽으로, 에너지가 작으면 빨간색 쪽으로 선이 나오는데 원소마다 핵전하량 다르죠? 전자 궤도가 여러 개지. 지금 2개만 적어놨는데 막 여러 개지. 그러면 원소마다 흡수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그 크기만큼만 흡수 방출해야 되니까. 그 말은 에너지 크기가 다르면 거기서 흡수 방출하는 빛의 색깔도 다르다. 그러니까 원소마다 다른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스펙트럼 선에 대해서.
근데 우리 불꽃 반응하고 좀 차이가, 봐봐. 불꽃 반응은 고온가스에서 나오는 빛이잖아. 고온가스라는 말은 이미 화학적으로 말하면 들뜬 상태, 즉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에요. 고온의 가스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다운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싶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별의 경우는 원래 나오는 빛은 연속일 거 아니야. 우리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다 나오잖아. 근데 얘가 저온가스를 통과하면, 이 저온가스는 바닥 상태에서였단 말이야. 얘가 지나가는 빛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 가스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여기에 특정한 원소 색깔의 선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빛은 원래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나오는데 여기에 빛이 없어. 여기에 빛이 없어. 여기에 빛이 없어. 여기에 빛이 없어. 요 선들에만 흡수당해서 빛이 없는 선이 나온다고. 이걸 우리는 흡수선이라 그래요. 요 선 위치랑 요 선 위치랑 요 선 위치랑 요 선 위치가 같으면 요 가스랑 이 가스랑 같은 가스다라는 결론도 되겠지. 맞지? 여기서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랑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같으니까. 에너지 크기가 같으면 진동수가 같고 색이 같은 거니까. 이 흡수선이 뭐를 의미하냐면 그 별의 대기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지만 실제 진공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자, 머릿속으로 잠깐 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박스 하나를 딱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박스. 그 안에 물을 채우면 1톤입니다. 화학원 공부 앞에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뭘? 0도씨 1기압의 기체 분자 1몰의 부피는 22.4리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1몰이라는 분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10의 23승계면 만, 억, 조, 경, 해, 6,000해나 됩니다. 근데 그게 22.4리터에 분자 6,000해개가 들어있다고. 그럼 우린 진공이라고 부르는 건 1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리터에 분자 1개 미만. 평균 따져서. 1세제곱미터에 원자나 분자가 1개 이하 또는 미만인 정도의 밀도면 진공 취급을 해요. 진공 인정해야 될 만하지. 문제는 우주는 졸라 크다는 거죠. 단적으로 잘 생각해봐.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지구인의 관점에서는 되게 먼 거리인데 우주적 관점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리잖아. 빛의 속도로 8분 40초 걸려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인간의 자로 말해줄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동안 기체 분자들하고 만날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죠. 근데 태양은 가까운 거라니까. 지구에서 태양 말고 제일 가까운 별까지 거리는 4.3광년입니다. 1.678색인가? 뭐 그 정도 나오던 것 같던데. 빛의 속도로 4년 날아와야 돼. 태양이 8분 거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과 만나겠죠. 만나서 빛을 뺏기겠죠. 혹은 그 별에도 대기는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태양에 채층 코로나 같은 대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별빛이 이미 빠져나올 때 이미 흡수당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 선은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따 이거 설명 안 해도 오래 돌아왔다. 이 빛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붉은색 쪽으로 쏠리더라는 거야. 다른 말로 파장이 길어지더라, 진동수가 줄어들더라, 멀어지더라. 누가 찾았다? 허블이. 그런데 멀어지는데 아주 재밌는 규칙을 가지고 멀어지더라는 거야. 어떤 규칙성이었냐? 거리가 멀수록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더라. 나한테서 거리가 2배 멀리 있는 외부 은하는 2배 더 빨리 도망가더라는 거야. 3배 멀리 있는 은하는 3배 더 빨리 도망가더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각각의 은하가 제각기 도망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규칙성은 아니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허블 법칙,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통과에 되게 어설프게 쓱 적어놓고 별로 설명 많이 안 하는데, 여기 허블 상수인 H 값으로 몇 가지 물어보는 반드시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우주 나이라든지 우주 크기라든지. 일단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이론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시험 칠 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건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대로면 설명이 된 건 딱 하나인 거죠. 은하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다. 우리 풍선에 점 찍어놓고 훅 바람 불면 풍선이 늘어나면서 점 간의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균일하게. 그럼 얘가 볼 때 얘가 멀어지는 속도보다 얘가 멀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지.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멀어지고 얘는 2배로 빨리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주 공간이 풍선 부푸는 것처럼 우주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허블의 관측으로.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장난. 그럼 모든 은하는 우리한테서부터 멀어지냐라고 그러면, 원래 과학 실험에 철칙이 하나 있죠. 틀린 것 고르시오에서 반드시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모든이죠. 하필 맨 처음에 발견한 안드로메다는 지구랑 접근 중입니다. 한 50억에서 60억 년 지나면 우리 은하계랑 충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일단은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예외는 존재해요, 언제나. 근데 어쨌거나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야. 누가 맞았죠? 허블에 의해서 이 논쟁이 끝난 거예요. 누가 맞았다? 프리드먼의 동적인 우주가 맞았다. 요 내용이 통과책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과서나 출판사나 문제집에 더 읽을 거리 맨 앞에 카툰 형태로 툭 던지고 내용 들어갈 때부터 안 나오는 거 있지. 그 내용이 여기에요.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알고 가야 이 다음 논쟁,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그 논쟁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 내용은 이해가 됐지? 자, 중요한 거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짧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죠. 어떻게죠? 여기서 이제 디스전 2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대로 터져요. 참고로 요것도 너희들 개정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긴 해요. 예,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빅뱅과 원소 형성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반이기도 하고. 그냥 왜
수업하려야 될 내용만 딱딱하면 재미없단 말이야, 통과는. 이야기를 알고 가야 돼요. 자, 이 부분까지는 시험 안 나옵니다. 이번 칠판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팽창하느냐에서 또 이제 대립이 시작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였던 프레드 호일은 정상우주라는 거를 이론을 정리해요. 얘가 말하는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균일한 채로 팽창하는 거야. 자, 밀도가 균일하게 부피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밀도는 일정한데 점점 우주가 커져야 돼. 방법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주를 이루는 질량이 생성이 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주에 랜덤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물질과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밀려서 퍼지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균일한 연속 창조에서는 온도가 유지돼요. 사실은 이 밀도라는 게 온도랑 되게 관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가모프는 우주의 총 질량이 균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얘는 창조가 물질이 만들어진 시점이 한순간 어떤 특정한 한순간에 모든 질량이 만들어지고 얘가 흩어지는 우주인 거지. 한순간의 폭발에 의한 우주 팽창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온도가 내려가는, 질량이 균일하니까 밀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좀 유명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러시아 태생의 미국 쪽 학자란 말이야. 여기 영국 이제 주류 학자. 아인슈타인도 얘 지지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급이 확 나뉘어졌죠. 그 상태에서 이 프레드 호일이 입을 잘못 놀려요. 원래 그 힙합 요즘도 뭐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던데, 힙합계에서 되게 금기시되고 조심하는 게 뭐냐면, 급이 있는 가수는 학고 애들 디스 안 합니다. 내 정도 급 맞춰와. 그럼 내가 까줄게. 급도 안 되는데 네가 짓거려봐야 누가 들어준다고. 이게 쌩 까줘야 돼. 근데 이 양반이 얘를 까요. 그것도 방송국에 나가서 까요. 영국 BBC 라디오면은, 영국에서 BBC면 우리나라 KBS 내지는 MBC급이잖아. 거기 라디오 방송 명사와의 대담이라는 곳에 나가서 요즘에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지금만 하고 나가도 됐는데, 요즘에 이 이론과에서 나와 이제 대립하는 어떤 미국의 한 학자가 있는데, 걔는 이 우주가 한 번의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더라. 내가 걱정되는 거는 그 사람 머릿속 어딘가가 크게 뻥 터져가지고 그런 착각하는 건 아니냐. 심히 걱정된다. 대놓고 디스를 했죠. 그러면서 놀린다고 쓴 단어가 큰 폭발이에요. 큰 폭발. 빅 뱅. 얘가 지어준 겁니다. 더 대단한 건 가모프예요.
선배님이 나를 깔려고 했던 단어를 임팩트 있잖아. 한번 들어보면 기억에 남을 만한 핵심 단어잖아. 자기 이론의 핵심 키워드인 것처럼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빅뱅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아싸 끄불렀다. 그러면서 빅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모프의 빅뱅 우주가 성립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발견이 돼야 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가 수업에 나오는 거야. 가모프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 두 가지는 현재 우주가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한다는 거. 우주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비율이 3대 1쯤 돼야 된다. 플러스 빅뱅 이후 어느 순간에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관측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모프의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빅뱅 이론은 가모프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모프의 이론이 빅뱅 이론이 된 거예요. 빅뱅 가설이 아니고. 론과 설의 차이는 증명돼서 인정받으면 론, 설명이 부족하거나 근거가 부족해서 그 당시 과학자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설. 그래서 대륙이동 설판 구조론이었던 거예요. 진화는 론이죠. 창조 설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 덜 받아들여지면 설인 거야.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미국의 벨 연구소, 뭐 하는 연구소인지 딱 이름 들어보고 딱 떠오르는 게 뭘까? 벨, 그레이엄 벨. 뭐 만든 사람이에요, 그레이엄 벨. 계속, 전화 만든 사람이죠. 이 그레이엄 벨 연구소에서 무선 통신 연구를 하던 아노 펜저스 씨와 윌슨이라고 하는 연구팀이 안테나 작동시키려고 하다가 이상한 전자파를 잡아요. 그래서 그 전자파의 근본을 찾다 보니까 온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전파가 잡혀요. 그게 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그 전파가 예인 거를 확인하고 노벨상 땁니다. 재수죠. 그 전파가 딴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도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요즘에 핸드폰에 이어폰 꽂으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라디오 있죠, 라디오. FM 말고 AM. AM 라디오를 켜서 원래 방송 나오는 주파수 사이에 딱 가보면 지지지지지지지지 하는 잡음 들리잖아.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봐. 온 사방에서 전자파가 날아다니니까 그 전자파가 섞이겠지만 아직 무선 통신이라는 게 시작되기 전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공간에 날아다니는 전파가 없어야 될 시대죠, 거의.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거는. 근데 인공적 비슷한 느낌이 나는 이상한 전파가 잡힌 거고, 그게 뭘까를 찾다가 얘다라는 걸 확인해서 노벨상을 땁니다. 내가 아마 오늘 공유해줄 다큐멘터리에 이분 살아 계실 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나 노벨상 땄지롱 하고 자랑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럼 우리는
진짜 어떻게 3대1이 됐고 우주 배경 복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집중해서 빅뱅 이론 오늘 수업을 따라오면 부족함 없이 올 수 있겠다. 그지? 응?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어느 한순간 아주 작은 한 점에 아직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 이건 확인됐죠? 허블에 의해서.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 모여야 되죠. 모이다 보면 결국은 아주 작은 원자 크기만한 점에 모든 우주가 될 수 있는 물질과 질량과 사실은 질량이 아닌 에너지 상태가 한 점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한계점을 넘어서 빵 터진 거야. 빵 터져서 우주가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우리는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들이 물질이 되기 시작해요. 뭐 사실 여기에 반물질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현대 이론이니까 생략하고, 최초로 나온 물질은 쿼크라는 기본 입자가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쿼크라는 개념. 그리고 플러스 경입자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생겨요. 잠깐 이야기를 더 하자면 쿼크라는 녀석이 핵자를 만드는 입자들입니다. 즉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더 작은 입자예요. 원래 6개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융합과학대 이름 정말 웃겼거든. 한글로 굳이 이름 만들었다가 골 때려진 개념이 여기인데 현재는 그냥 영어로 쿼크 이름을 씁니다. up, down, 참, strange, top, bottom 해서 6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거를 한글화 시켰더니 up 쿼크는 위 쿼크, 다운 쿼크는 아래 쿼크. 별 문제가 없어요. 탑 쿼크는 꼭대기 쿼크, 바텀 쿼크는 바닥 쿼크. 여기도 괜찮았어. 참 쿼크는 매력적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를 한글화 시키다가 야르탐이라고 발표해버립니다. 하필 그때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마블 최강의 마법사의 영화가 1편이 개봉했죠. 야르탄 의사. 닥터 스트레인지, 야르탄 의사. 별로 웃겼는데. 어쨌거나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업 쿼크랑 다운 쿼크입니다. 업 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전자분의 전하량을 가져요. 전자 전하량의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전자 전하량의 음전하로 마이너스 3분의 1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경입자도 되게 뭐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빅뱅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조차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인 쿼크와 전자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흐르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거 온도랑 이거 시간 순서는 이야기하는데, 디테일한 설명은 좀 안 하는 편인데, 이 최초의 쿼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빅뱅 공간에서부터 이거 만드는데 걸린 시간, 10의 마이너스 35승초. 0.0000001초. 이고 여기가 1000조 켈빈 정도 됐을 거예요. 온도가. 아니네. 맞네. 1000조 켈빈. 그러니까 생각해봐.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어야 돼. 그럼 온도는 1000조 켈빈. 거의 무한대급이죠. 모든 에너지가 점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팽창하는 속력이 광속을 넘어갑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이때는 공간이 없었거든. 그래서 급팽창이라 그래서 있어요. 자, 어쨌거나 시간이 흐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가고 있고요, 이제. 쿼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강한 핵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쿼크들이 모여요. 우주가 식으니까 이제 뭉칠 수 있는 힘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면서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지. 자, 업, 다운이 모인 입자와 업, 다운이 모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업, 다운이면 전하량이 얼마가 나오죠? 플러스 1이 나오지. 맞지? 얘가 바로 뭐다? 양성자가 돼. 그럼 업, 다운이면 얼마예요? 업, 다운. 0이죠. 얘가 뭐가 된다? 중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자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아니네, 6승초네. 자, 여기까지 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 100만 분의 1초. 그리고 온도는 많이 식었습니다. 100억 켈빈. 많이 식었죠? 응?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많이 흐릅니다. 3분쯤 되니까, 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 부분이 옛날에 빅뱅에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지금 이번 통합과학 개정판에서는 좀 덜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는, 자, 여기 봐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1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8대8이었는데, 개수비가. 우주가 식으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베타 붕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한 핵력으로 인해 생기는데, 그래서 14대 2가 되고요. 개수비가. 여기서 두 개, 요거 두 개가 뭉쳐지면 플러스 중성자인 2+짜리 원자핵이 하나 나오겠죠. 얘가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몇 개 남았죠? 12개 남았지. 얘는 그냥 플러스 혼자 존재하는 입자가 된 거죠.
이게 뭐게? 혼자 딸랑 양성자 혼자 존재하는 원자핵. 이게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개수비가 몇 대 몇? 12대 1. 근데 질량비가 1대 4잖아. 한 개 한 개로 따지면.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소 대 헬륨은 12 곱하기 1대 1 곱하기 4라서 3대 1이 됩니다. 요게 일어나는 게 3분이에요. 딱 시간 많이 흘렀죠? 응? 그리고 우주는 더 식어서 10억 켈빈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직 전자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옵니다. 언제냐? 빅뱅 후 38만 년.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 조금 돌려서 맞아 찍어야겠다. 빅뱅 이후 38만 년. 우주 온도가 엄청나게 식어서 3000 켈빈까지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기력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전기력이 작용하면서 수소 원자핵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이 전자를 받아서 헬륨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아직까지 전자 따로 놀고 있었죠. 전자 따로 놀고 있었죠. 요때도 전자 따로 놀고 있었지. 자유전자들이 원자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빛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했다가 지 혼자 바로 방출해버려요. 광택이 납니다. 금속 표면에서 광택이 있죠. 그게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금속은 금속 구조 자체가 양이온 플러스 자유전자라서 광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금속 내부는 안 보이잖아. 빛이 다 튕겨버리니까. 근데 38만 년 전까지는 공간 전체의 자유전자가 날아다녔다고. 빛이 지나가지나요? 안 지나가지겠지. 공간 안에 빛이 갇혀서 막 산란되고 있지만 빛에너지의 감소 없이 그냥 꽉 갇혀 있었겠죠. 우주 전체가 어땠을까? 뿌였겠지. 너무 밝고. 그러다가 38만 년이 된 이 순간 우주 공간에서 전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원자한테 다 잡혀요. 그럼 우주가 어떻게 된다? 거의 사실상 순간적으로 텅 비어버리죠. 맞지? 빛의 진행을 방해하던 전자가 갑자기 텅 비는 순간 빅뱅 때 터져나온 빛에너지들이 드디어 우주 공간으로 일순간 쫙 뻗어나갈 수 있죠. 그 빛이 요때 뻗어나오는 빛들이 우주 배경 복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때부터 지금까지 약 150억 년 가까이
138억에서 150억 년 사이로 추정하는데 그 가까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지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150억 년 전에 엄청나게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150억 광년 바깥의 우주에서부터 날아와서 지금 지구에 도착한 빛이죠. 어마어마하게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적색 편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감마선, 뭐 적외 X선 그 정도 급으로 나왔을 빛이 파장이 길어지다 못해 이제 AM 라디오파로 적어도 3000 켈빈의 빛이 나왔을 거 아니야. 붉은색 빛이 나왔을 거 아니야. 최소한. 지금 현재 도달하는 거는 약 3에서 4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엄청나게 파장이 길어진 라디오파가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파에서 라디오파 사이가. 그거를 펜지어스 씨는 안테나 청소하면서 우연히 잡힌 잡음을 가지고 그게 이거다를 찾아낸 거예요. 노벨상 받을 만하죠. DNA로 노벨상 받은 대학원생들이 개재수지. 그럼 나중에 DNA 가면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석사과정이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대학원생 노예로 잡혀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그 유전물질 구조 연구하라는 거 귀찮다고 엑스레이로 회절 사진 찍다가 400장에서 2장의 문이 나온 거 가지고 역추정해가지고 그린 모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DNA 모델이에요. 대학원 졸업 논문이 노벨상을 따게 되는.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우주에서 원소가 생성된 것.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최초로는 에너지가 쿼크라는 기본 입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렙톤이라는 경입자도 만들어요. 이때부터 우주는 식어가면서 조금씩 들러붙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는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잠깐 설명했던 거. 요건 심합니다. 몰라도 돼요. 베타 붕괴라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미자라는 더 작은 렙톤이 있어요. 얘네들로 쪼개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 은근히 우리 중학교 때 사실 배우긴 하거든. 우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질량 알아요? 질량 비율이 전자 하나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양성자는 1836, 중성자는 1837이에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그런데 에너지가 출입하면서 질량이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때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기 좋을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좋을까? 우주가 식고 있으니까. 주위가 점점 차가워지니까 열 방출하기가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쌤, 근데 왜 여기서 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거 일어나기에 이제 너무 식은 거야. 여기서만 쿼크가 생긴 건 그 온도였기 때문이었고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뭉쳐진 건 그 온도였기 때문이었고 여기서
8대8이 14대2로 간 것도 그 온도였기 때문이었고, 걔네들이 수소와 헬륨이 12대1의 개수비로 바뀌는 것도 그 온도였기 때문이었어. 이런 우주가 식으면서 점점점 뭉쳐져서 수소 헬륨이 3대1일 것이라고 주장한 이 이론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가모프의 우주 탄생 모델이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러니까 이래야 될 거고, 이래서 이래야 될 거고, 이래서 이래야 될 거고, 가보진 못했을 거 아니야. 타임머신 놓고. 맞지?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지금 아마 이거랑 요게 보이면 내 말이 맞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두 개가 관측이 돼버렸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 가모프 말이 맞을 거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모르지. 나중에 언젠가 과학기술이 더 발달되고 하면 이거를 수정하는 혹은 완전히 갈아엎는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하찮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양반 말이 맞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1이 돼 있는 우주가 완성이 된 거죠. 요거 빅뱅 이론 요 체계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28쪽 넘어가 보세요. 요렇게 변해가는 단계가 조금 더 여기서 잠깐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온도나 온도나 시간까지 외우게 시키진 않는데 요거 정도는 알아놓고 있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앞에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요 시점은 알아놔야 돼. 왜? 저때 뭐가 발생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했다. 자, 일단 요거 정리. 조금 심화적인 내용까지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 핵이 있죠.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반적으로 그 전자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는 커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요런 형태로 커져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통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점점점 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우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원자마다 각 궤도 위치는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특징은 그 에너지 크기는 그 궤도 번호 제곱에 반비례하는 곳으로 에너지 크기가 잡혀요. 요거 그냥 대략적인 규칙성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요 특징의 재미가 1, 2번 차이가 2번에서 무한대보다 여기가 더 크게 나와. 계산해보면. 1, 2번 차이가 되게 크고 2, 3번 차이도 되게 크고 3, 4번 차이도 크고. 항상 위에 전체보다 밑에 차이가 크게 나오긴 합니다. 요거는 대략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세한 건 물 원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원자 한 개 있을 때 이야기잖아. 그럼 원자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원자가 2개라면, 원자 핵이 2개라면, 요 각각의 원자가 가지는 요 에너지 영역이 잡힐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 영역이 겹치지 않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겹치는 영역에 있는 전자 궤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자끼리 서로 좋아해요, 싫어해요? 요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같은 마이너스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면 같은 곳에 위치하기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원래 위치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원래 위치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요. 밀려 서로. 그래서 두 개가 되면 여기에 겹쳐지는 영역의 에너지 줄이 두 줄로 바뀌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 레벨에 나오는 건 아닌데 스펙트럼 이해시키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원 내용입니다. 수능을 고려하면 이 내용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1원자, 2원자 분자. 금속 결정이 되면 금속 원자들은 결정이라는 구조를 가져요. 가까이 규칙적으로 다닥다닥 매우 높은 밀도로 입체적으로 뭉쳐져 있지.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뭐 요런 느낌으로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원자들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에너지 영역이 그냥 다 붙어버려요. 봐봐. 원자 2개면 2줄, 원자 3개가 겹쳐지는 데는 3줄, 4개가 겹쳐지면 4줄이 될 거 아니야. 이만큼 모여버리면 여기에 각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선들이 다 뭉쳐져서 띠를 이룹니다. 즉, 이 안에서는 전자의 에너지가 요렇게는 연속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잡힌다고. 이거를 우리는 에너지띠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 지금 나올 거예요. 전자가 들어가는 에너지들 중에 제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있는 제일 바깥쪽 전자가 있는 에너지띠를 전자가 좋은 데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에너지 낮은 데부터 채워진단 말이에요. 낮은 데가 더 편하니까, 안정하니까. 제일 마지막 전자들이 들어가는 에너지띠를, 즉 에너지가 제일 큰 에너지띠죠. 바닥 기준으로. 뭐라 그러느냐?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전자들이 뭐게? 그게 원자가 전자예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 에너지가 높고 활성화도가 높으니까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이런 선으로 돼 있을 때는 봐봐. 예를 들어 선이 1, 2, 3만 있다 쳐요. 그러면 3번에서 1번으로 움직일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가 있지. 1번, 2번 사이에 에너지 크기가 있지. 2번, 3번 사이에 에너지 크기가 있어서 선이 3개면 3가지만 나오잖아. 선이 4개면 3, 2, 1에서 6가지가 나오겠죠. 4개가 되면.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2에서 1, 4에서 2, 3에서 2, 4에서 3 이렇게 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원자가 하나일 때 스펙트럼을 하면 딱 정해진 선들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띠가 돼버리면 봐봐.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의 길이의 에너지는 모두 다 빛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길이보다 작은 쪽도 에너지가 다 나올 수 있지. 여기서도 에너지 이동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띠가 여러 개 쭉 있으니까 사실 모든 선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요렇게 금속이 돼버리면 모든 파장 영역, 모든 색깔 영역의 빛 에너지가 다 방출이 되는 스펙트럼 선이 나온다고. 이건 왜?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고체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여기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나온 거를 선 스펙트럼, 혹은 요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원소마다 에너지 크기 차이가 다 다르니까 원소마다 선의 위치가 다 다르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불꽃 반응색이란 이 선들의 합성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스트론튬하고 리튬은 전자 해봐야 3개밖에 없잖아. 스트론튬은 되게 전자가 많죠. 보자, 몇 번이지? 20번. 38번쯤 되겠는데? 스트론튬이면? 맞네. 칼슘 밑에 18번이니까. 그럼 전자계 수도 많고, 전자 껍질 수도 많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 되게 많으니까 선이 되게 여러 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선의 굵기, 위치, 개수, 색깔을 가지고 무슨 원소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맞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별이라던가 고온의 고밀도, 온도도 높고 밀도가 높은 물체가 뜨거운 상태에서 에너지를 복사 방출하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뿜으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태양빛으로 프리즘에 분광기에 분산시키면 무지개가 보이는 거야. 빨주노초 파란보 다 나오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배운다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 영역이 그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어서 온도가 높은 별이 파란 별, 온도가 낮은 별이 빨간 별이 된 거였어요. 그건 나중에 물투나 G1에 가면 배웁니다. 통과해서는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별이거나 고온, 고밀도, 그럼 뭐가 백열전구, 백열등 있죠. 그런 데서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 연속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고온의 가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요건 방정관이 나오죠. 고온의 방정관 혹은 고전압을 걸어준 방정관. 그럼 에너지를 이미 밖에서 공급을 해줬잖아. 그러면 얘는 들뜬 상태에서 전자가 출발하겠죠? 에너지가 높은 칸에 있는 전자 상태로 출발하겠죠? 원래 지 위치보다? 그러면 에너지가 높으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뭐 하려고 한다? 낮추려고 하게 됩니다. 불편하니까. 에너지를 위에서 낮추려는 형태. 그러면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데, 문제는 여기 에너지띠의 핵심은 요 사이 공간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가 없어요. 딱 안정된 그 위치까지 딱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그러면 원소마다 방출하는 에너지 폭이 정해져 있고, 그 에너지 폭은 빛의 진동수랑 관련이 있으니까 색깔과 관련이 직접 되잖아. 그래서 고온의 가스에서 나오는 거는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봐봐. 별에서 나온 빛은 원래는 뭐일 거다? 연속이었겠지만 얘가 뭐를 지나면 저온 기체 영역을 지나면, 얘는 저온이니까 바닥 상태에서 출발하잖아. 얘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가면서 방출한 선이 스펙트럼인 거고, 얘는 바닥에 있던 전자들이 이 연속된 빛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죠. 흡수해서 뭐가 된다? 들뜬 상태로 가게 되니까 요거를 통과해 나온 빛은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뭐다? 얘는 검은색의 색깔 줄이 있는 거고. 맞지? 얘는 연속의 검은 줄이 가겠죠. 그 부분에 에너지를 흡수당했으니까. 그리고 요 선이랑 선의 위치가 같으면 같은 기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바로 이 흡수선 스펙트럼의 영향이 뭐가 더 있냐? 뭐가 더 있냐면 이것 때문에 우주가 3대1, 그 수소 헬륨이 3대1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적색편이나 그런 게 생기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라서 수소 에너지가 다 바닥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조금씩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 빛이 날아오는 동안 마주칠 수 있는 진공에 가까운 그 공간에도 어쨌거나 성감 물질이라 그래서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체가. 대신에 거의 진공에 가까울 정도로 없긴 하지만. 근데 만날 확률이 있지. 그럼 만나서 에너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흡수선의 폭이 더 진해지고 두꺼워지겠죠. 그 수소 부근에 딱 그 에너지 부근의 에너지들 계속 조금씩 떼주다 보니까 우주의 존재 비율이 높은 만큼 흡수를 더 많이 하겠지. 그러면 저기 엄청나게 멀리에서부터 오는 빛이 지구로 향해 오는 동안 수소선하고 헬륨선하고 흡수당하는 비율이 다르겠죠. 당연히 수소선이 좀 더 굵고 진하게 더 많이 흡수될 거고 헬륨은 좀 덜 흡수될 거고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은 거의 흡수가 안 되겠죠. 다른 원소선들의 위치는. 그럼 흡수선의 굵기나 폭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추정해 보게 된다? 우주 공간을 지금 채우고 있는 물질이 뭔지. 아, 그게 수소와 헬륨이구나. 비율이 대략 3대 1이구나를 추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렇게 흡수를 해서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저 뒤에 뭘 적어주면 된다? 결국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요 밖에도 n = 1, 2, 3 땡땡땡 그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 방출하잖아. 그게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원래 이거를 등호로 만들려면 플랑크 상수라는 어떤 상수값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광속 파장분의 요거 C는 광속이에요. 우리 중등 때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라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요 공식에서 뭐다? F는 람다분의 C가 되죠. 광속 C는 광속. 근데 이게 뭐다? 우리 빛의 속력이었으니까. 요거 C가 광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진동수라던가 파장, 결국 뭐 색과 관련되는 거죠.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빨간색,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보라색.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에너지가 크고 더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면 적외선.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제 쭉 나누다 보면 자외선보다 더 짧은 거 X선, X선보다 더 짧은 거 감마선.
그럼 1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뭐 적외선보다 파장 더 긴 거 마이크로파, 우리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 그거보다 더 긴 거 우리 전파, 보통 그 라디오 전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이 여기가 우리 전자기파, 빛에 대한 넓은 영역을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지. 즉 원소마다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 폭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빛이 나온다. 그리고 원소마다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소마다 스펙트럼 선,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위치, 색깔, 개수, 굵기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별이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하면 그 별은, 그 은하는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얘는 뭐 나이가 어떻게 된 별이고, 거리가 얼마쯤 되는 별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선을 가지고 우주를 판단한 결과 현재 우주 질량의 74%가 수소, 24%, 23% 정도가 헬륨, 나머지 기타 등등 해봐야 2%. 근데 그 2%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수소에 헬륨이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뭘 배울 거냐면, 현재 우리가 만든 우주, 내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전에 이야기한 거잖아. 지금 우주는 뭐랑 뭐가 가득 차 있다? 수소와 헬륨이 가득 차 있는 아주 초기의 우주죠. 얘네들이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의 진화 일생 과정에서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이 어떻게 죽고 다시 태어나고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이 온 우주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사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별이 탄생하고 100억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왔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고작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뭐 하시냐면 25번하고, 25쪽하고 27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좀 이따 27쪽 하면서 스펙트럼 설명 좀 더 해줄게요.